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고 오직 판사의 선고만이 서하윤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며 간신히 서 있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번져 나갔지만 증인석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태준과 그의 곁에서 연민을 가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유라의 얼굴만은 조각처럼 선명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속삭임, 영혼을 약속했던 맹세,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라 믿었던 우정까지. TK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혐의. 하윤은 자신이 설계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역으로 이용한 함정에 빠졌다. 모든 증거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한 법은 차가웠고 그녀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칼날에 심장이 꿰뚫린 채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교도소를 향하는 호송차의 창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저 화려한 도시의 중심에서 최고의 금융 분석가로 빛났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과 곧 태어날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막막한 절망뿐이었다. 하윤은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너희에게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첫 숨을 쉬게 만들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감방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다. 좁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빛에 의지해 배를 쓰다듬었다. 강태준, 그리고 최유라, 너희는 내 인생과 명예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의 미래까지 빼앗아갔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결코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뼈에 사무치는 저주이자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하윤은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교도소의 척박한 식당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매일 밤 그녀는 꿈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그렸다. 자신을 닮았을까? 아니면 그 남자를 닮았을까? 그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그녀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것엔 비바람이 교도소의 낡은 창문을 두들겼다. 그 순간 하윤의 배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예정일보다 한참이나 일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감방 바닥으로 식은땀과 함께 양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간수들을 불렀지만 미친 듯이 울부짖는 폭풍 소리에 그녀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의무실로 옮겨졌을 때 그녀의 상태는 이미 위급했다. 의사는 급하게 분만을 준비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윤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은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이들만은. 그녀의 애원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흩어졌다. 고통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왔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비명을 질렀다. 첫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작지만 힘찬 생명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후 두 번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고 이어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아이까지. 하룻밤 사이에 절망의 공간이었던 교도소 의무실에서 네 명의 새로운 생명이 기적처럼 태어난 것이다. 네 아이의 울음소리가 폭풍 후의 교향곡과 어우러져 하윤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탈진한 몸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의사는 땀을 닦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 악조건 속에서 네 쌍둥이라니. 하윤은 핏기 없는 얼굴로 간신히 눈을 떠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들 둘, 딸 둘.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채 나란히 누워있는 작고 붉은 생명체들. 그들은 그녀의 고통이자 희망이었고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속삭였다. 건, 하늘 빛나, 우리. 굳건하게, 하늘처럼 높게, 별처럼 빛나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탄생은 교도소 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그뿐이었다. 철창 밖에서는 강태준이 최유라와의 약혼을 발표하며 TK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하윤과 그녀의 아이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철저히 잊혀갔다. 하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차가운 벽에 기댔다. 세상은 너희를 버렸지만 이 어미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은 자라났다. 교도소의 다른 수감자들도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네 생명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었다. 하지만 하윤은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했다. 네 아이는 신기할 정도로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작은 눈동자들 속에서 하윤은 평범한 아기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고 고요한 총기를 발견하곤 했다. 특히 첫째인 거는 갓난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으로 하윤을 빤히 쳐다보았다. 둘째 하늘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무언가 움직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했다. 셋째 빛나는 방긋 웃는 얼굴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무장해제시켰고 막내 우리는 네 아이 중 가장 작았지만 잡는 힘이 유독 강했다. 하윤은 직감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다. 그들은 신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막 첫걸음을 뗄 무렵 하윤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최유라였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에 들어선 하윤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유라의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유라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하윤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역겨운 위선에 구역질이 났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어때? 교도소에서 아이넷을 키우는 건 너무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태준 씨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 아이들을 내게 보내.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넌 여기서 형기만 잘 채우고 나오면 돼. 그러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어때? 하윤은 차갑게 웃었다. 내 아이들을? 네가? 무슨 꿍꿍이야, 최유라. 유라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속삭였다. 이건 널 위한 거야. 전과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할 순 없잖아. 생각해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야. 하윤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아이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네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면회는 그렇게 끝났다. 하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최유라는 결코 빈말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나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켰다. 창밖에서는 그날 밤처럼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교도소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소장은 어려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하윤 수감자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 내려졌네. 외부의 한 아동보호단체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해왔어. 법적으로도 미성년 자녀를 교도소에서 계속 양육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됩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어요. 그녀는 절규했지만 소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 배후에 최유라와 그녀 집안의 힘이 작용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의 이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하윤은 아이들을 한 명씩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건아, 동생들을 지켜야 해. 하늘아, 똑똑하게 세상을 봐야 한다. 빛나야,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마. 우리야, 강해져야 한다. 꼭 살아남아서 엄마에게 돌아와야 해. 반드시.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아이들은 어미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아동보호단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낯선 남자들의 손에 아이들이 넘겨졌다. 하윤은 철창에 매달려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울부짖었다. 그녀의 삶의 이유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을 태운 검은색 승합차가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하윤은 실신하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복수심보다 더 깊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끝없는 증오만이 남았다. 강태준, 최유라, 너희는 선을 넘었다.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는 오직 파멸만이 남았을 뿐이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사라진 검은색 승합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점점 더 깊고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다. 차 안에는 무표정한 2명의 사내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아동보호단체 직원이 아니었다. 최유라가 거액을 주고 고용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들이었다. 뒷좌석에 놓인 바구니 안에서 4명의 갓난아기들이 세상 물정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이 갓난쟁이들을 정말 산에다 버리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차갑게 대꾸했다. 시키는 대로 해. 최유라 상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야.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하소.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불의의 사고로 처리될 테니 그들의 대화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들에게 이 네 생명은 그저 처리해야 할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차는 인적이 끊긴 숲길 깊숙한 곳에 멈춰 섰다. 비가 그친 후에 숲은 축축한 흙냄새와 짙은 풀내음으로 가득했다. 사내들은 바구니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한 남자가 바구니를 적당한 나무 아래에 내려놓았다.
다른 남자가 재촉했다. 됐어. 이제 그만 가자. 괜히 오래 이어 있다가 짐승이라도 만나면 골치 아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채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어졌고 이내 다시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바구니에 담긴 4명의 아이들은 이제 맹수와 혹독한 자연의 위협 속에 속수무책으로 남겨졌다. 그것은 최유라가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시각 최유라는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며 자신의 아파트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처리 완료. 라는 간결한 문자 메시지였다. 유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서하윤의 마지막 희망, 그리고 강태준의 혈육이라는 잠재적 위협이 이제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했다. 너의 불행 위에서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하윤아. 하지만 숲의 운명은 인간의 잔인한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그 깊은 산속에는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윤사부라 불렀지만 그의 진짜 과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때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특수 요원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는 이 깊은 산중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닦으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윤사부는 명상을 하던 중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짐승의 울음소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의 날카로운 감각을 자극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몸을 일으켰다. 이 깊은 산속에 아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지체 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달빛조차 없는 숲속을 그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처럼 익숙하게 헤쳐나갔다. 오랜 세월 야생과 함께 살아온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작은 공터의 나무 아래에 놓인 바구니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확인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순간 숨을 멈췄다. 포대기에 쌓인 4명의 갓난아기들이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다. 윤사부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많은 죽음과 배신을 목격했던 그의 눈에도 이것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정한 광경이었다. 아이들의 뺨에는 차가운 밤이슬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인간에 대한 증오가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가냘픈 숨소리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두드렸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생명의 외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들어 올린 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손수 지은 작은 통나무집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들의 몸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평생 총과 칼만 잡아왔던 그의 거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문제는 먹을 것이었다. 갓난아기들에게 먹일 만한 것은 이 산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약재로 쓰기 위해 말려두었던 사냥의 젖을 떠올렸다. 그는 급히 그것을 미지근한 물에 정성껏 풀어 채 여러 번 걸러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
한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차례차례 젖을 먹이자 파랗게 질렸던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내 아이는 마치 기적처럼 밤새 안정을 되찾았다. 윤사부는 밤새 뜬 눈으로 아이들 곁을 지켰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첫째는 고요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주변의 미세한 소리와 빛의 변화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셋째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방긋 웃으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는 가장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의 손가락을 꽉 쥔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윤사부는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 그렇다면 자신이 거두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직감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이자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얽매여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을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강한 존재로 키워낼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스승이자 아비가 될 것이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 차가운 계곡물에 얼굴을 씻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은둔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내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호자의 결의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려는 스승의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숲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버려진 내 영혼에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산속에서 다른 속도로 흘렀다. 문명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 5해가 지났다. 버려졌던 4명의 갓난아기들은 이제 5살의 어린이가 되어 숲을 자신의 집처럼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평범한 5살 아이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윤사부의 가르침 아래 아이들은 자신들의 천재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현시키고 있었다. 첫째 거는 조약돌을 가지고 흙바닥에 그린 바둑판 위에서 윤사부와 대국을 두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돌을 놓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수십 수를 내다보는 노련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윤사부가 회심의 일격을 가해도 거는 잠시 생각에 잠길 뿐 이내 허를 찌르는 묘수로 국면을 전환시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백 개의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책이 그려져 있었다. 둘째 하늘은 오두막 한쪽 구석에서 윤사부가산 아래 폐가에서 주워온 낡은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 그는 복잡한 회로와 부품들을 마치 자신의 송금 보듯 이해했다. 얼마 전에는 버려진 부품들을 조합해 계곡의 물 흐름을 이용한 작은 발전기를 만들어 오두막에 희미한 불을 밝히기도 했다. 그의 손에서 쇠붙이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전기의 흐름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였다. 셋째 빛나는 오두막 앞 바위에 앉아 새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가지 새의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었고 그 미세한 음의 차이로 새들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했다. 한 번은 굶주린 늑대와 마주쳤을 때도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는 대신 조용히 늑대의 눈을 마주보며 몸을 낮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심이 담겨 있었고 늑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막내 우리는 폭포수 아래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서 있었다. 5살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압이었지만 우리는 작은 바위처럼 굳건히 버티고 섰다. 그의 몸은 나이에 맞지 않게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고 움직임은 재빠르고 정확했다. 윤사부가 가르치는 무술의 초식을 그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으며 그 안에 담긴 힘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그는 형제들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윤사부는 내 아이를 단순한 제자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계승할 후계자로 여기고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전수했다. 혹독한 신체 단련으로 강인한 육체를, 깊은 명상으로 고요한 정신을, 그리고 고대 병법과 철학을 통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길러주었다. 그는 각 아이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방식을 달리했고 내 아이는 서로의 장점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윤사부는 내 아이를 아궁이 앞에 불러 모았다. 평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에 아이들도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5년간 틈틈이 산 아래 마을을 오가며 수집한 정보들을 아이들 앞에 꺼내놓았다. 낡은 신문 기사 조각, TK그룹이라는 이름, 그리고 흐릿하게 인쇄된 한 여자의 사진. 그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너희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난 교도소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 서하윤의 이야기, 그리고 탐욕과 질투에 눈이 멀어가 태어난 아기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아버지 강태준과 그의 연인 최유라의 이야기까지. 그는 어떤 감정도 섞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다. 아이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에 서서히 차가운 분노에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오두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사부가 어머니의 사진을 들어보였다. 사진 속의 서하윤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분이 너희의 어머니다. 너희를 낳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너희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다. 그는 말을 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음식과 같다. 섣부른 분노는 이를 그르칠 뿐이다. 너희는 지난 5년간 칼을 갈았다. 이제부터는 그 칼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배워야 한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건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침착했다. 어머니는 언제 감옥에서 나오십니까? 윤사부는 대답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쯤이 될 것이다. 그러자 하늘이 불었다. TK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뚫을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는 이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빛나는 조용히 어머니의 사진을 응시하다가 말했다. 최유라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도요. 5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결이었다.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놀이는 훈련이 되었다. 건은 숲의 지형을 이용해 수백 가지의 침투 및 탈출 전략을 구상했고 하늘은 낡은 부품으로 도청 장치와 무선 통신 장비를 만들어냈다. 빛나는 동물과 교감하던 능력을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조종하는 기술로 발전시켰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압하는 암살수를 연마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태어난 4개의 칼날, 사신 애시 셴이었다. 윤사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마했던 기술과 지혜가 가장 완벽한 계승자들을 만난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하윤이라는 여자, 당신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4명의 수호자를 얻었소. 이제 곧 당신의 적들이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오. 산속의 시간은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벼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5년의 시간은 감옥 안의 서하윤에게는 영원과도 같았고 감옥 밖의 세상에게는 찰나와도 같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굳게 닫혀있던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하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5년 만에 마주하는 세상의 햇살은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셨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수척했지만 텅 빈 것 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은 불꽃이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감옥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증오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옷가지가 든 작은 보따리가 전부였다.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완전히 잊은 듯 고요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도심의 풍경은 낯설게 변해 있었다. 더 높이 솟은 빌딩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거대한 전광판을 가득 채운 강태준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TK그룹의 성공적인 리더로서 세상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거짓된 성공의 탑은 자신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발길이 닿은 곳은 한때 강태준과 미래를 약속했던 작은 공원이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둘이 함께 앉아있던 낡은 벤치만은 그대로였다. 그곳에 주저앉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미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찢었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무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앞에 4명의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5살 남짓으로 보이는 4명의 아이들이 그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루하지만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깊고 총명한 눈빛. 하윤은 무심코 아이들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맨 앞에 선 남자아이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하윤 씨. 하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5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그녀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자 아이는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하윤이 교도소에서 아이들을 떠나보내기 전 첫째의 포대기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펜던트였다.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하윤의 동공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남자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건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하윤의 세상이 멈추었다. 건. 그녀가 첫째에게 지어주었던 이름. 건의 옆에 서 있던 아이들이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하늘이에요. 빛나예요. 우리입니다. 하늘 빛나우리.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아있던 이름들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윤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건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자신을 닮은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는 강태준을 떠올리게 했다. 하늘의 오뚝한 코, 빛나의 갸름한 턱선, 우리의 다부진 입술. 아이들의 얼굴 곳곳에 그녀와 그 남자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다. 작지만 단단한 몸, 따뜻한 천.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하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5년 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오열했다. 아이들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는 그녀의 고통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한참을 울던 하윤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녀의 의문을 읽기라도 한 듯 건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윤사부를 만나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어머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윤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소설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확신에 찬 눈빛은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건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의 칼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강태준과 최율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하윤은 자신의 네 아이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4개의 칼날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하윤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무력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식들을 향한 뜨거운 모성애와 적들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4명의 아이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굳게 잡았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오를 것이다.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될 터였다. 하윤과 내 아이들의 재회는 세상의 눈을 피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윤사부가 미리 마련해둔 도심 외곽의 낡은 창고로 몸을 숨겼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건물이었지만 그 내부는 아이들의 손길을 거쳐 최첨단 비밀기지로 변모해 있었다. 하늘이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회선을 모두 해킹하여 이곳을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들었고, 우리는 건물 주변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곳은 그들만의 작은 요새이자 복수를 위한 작전 본부였다. 하윤은 아이들의 능력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이 작은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에게 복수는 의무나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부당하게 빼앗긴 그들의 삶을 되찾기 위한 당연한 싸움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작전 회의는 매일 밤 창고 깊숙한 곳의 작전실에서 열렸다. 커다란 벽면에는 하늘이 만든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DK그룹의 조직도, 재무 상태, 그리고 강태준과 최유라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정보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하윤은 지난 5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DK그룹의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천재적인 금융 분석 능력은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에서의 고독한 시간 동안 더욱 예리하게 벼려져 있었다. 건이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논리와 통찰력으로 전체적인 전략의 뼈대를 세웠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다. 첫 번째 목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공포는 미지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금융시장에 작은 충격을 주어 강태준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윤은 건의 계획에 감탄했다.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건의 전략에 자신의 금융 지식을 더해 계획을 구체화했다. TK그룹의 주가는 현재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어 작은 균열만 생겨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특히 그들이 최근에 발표한 신기술 투자 계획은 허점이 많아. 그 부분을 공략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 최고의 금융 분석가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실행은 하늘의 몫이었다. 하늘은 낡은 컴퓨터 부품들로 조립한 자신만의 슈퍼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서버를 경유하여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동시에 TK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찾았어요. 유지 보수용으로 열어둔 백돌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군요. 빛나는 옆에서 하늘을 도왔다. 그녀는 TK그룹 보안팀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SNS와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그들의 성향과 근무 패턴을 파악했다. 보안팀장 박진수는 최근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해요. 야간 근무 중에 자주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녀의 분석은 하늘이 뚫어야 할 벽에 두께를 가늠하게 해주는 정확한 정보였다. 우리는 조용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흔적을 지우고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은 그의 임무였다. 작전 개시 시간은 금융시장이 마감되기 직전인 오후 3시. 건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늘의 손가락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다. 그는 TK그룹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 유령처럼 침투했다. 그의 목표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계 장부에 아주 작은 숫자 하나를 교묘하게 바꾸고 곧 발표될 분기 실적 보고서 데이터에 눈에 띄지 않는 오류를 심어놓았다. 그것은 전문가가 작정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작은 바이러스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익명의 아이디로 증권계 떠도는 가장 신뢰성 높은 정보 게시판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다. TK의 거품 곧 터진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늘이 미리 심어놓은 작은 데이터 오류와 결합될 때 그것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었다. 모든 작업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하늘은 모든 접속 기록을 깨끗하게 지우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TK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식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TK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그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최유라는 그의 옆에서 아침 커피를 건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씨, 곧 있을 약혼 기념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장마감이 가까워질 무렵 시장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날 하늘이 올린 짧은 루머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표된 실적 보고서에 미세한 오차가 결합되면서 일부 예민한 투자자들이 TK에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매도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자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주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의 속도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불과 30분 만에 주가가 5% 이상 폭락했다. 그의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 증권사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고 정보팀에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정보팀은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공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실체 없는 공포만을 남겼다. 그날 TK그룹의 시가 총액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비록 다음날 주가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지만 시장에 남은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완벽한 제국이라고 믿었던 TK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쳤다. 대체 누구 짓이야? 감히 내게 도전해?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나 루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시각, 낡은 창고 안에서 하윤과 아이들은 스크린을 통해 강태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통쾌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건이 말했다. 첫 번째 화살은 명중했습니다. 강태준은 이제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윤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스크린 속 강태준을 향해 차갑게 속삭였다. 강태준, 이건 그냥 작은 인사일 뿐이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 복수의 첫 번째 장이 막을 올렸다. 무대 뒤에 숨은 작은 거인들은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으로 TK그룹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낸 가족은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강태준이 외부의 공격에 신경을 곤두쓰며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내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로 했다. 그 목표는 바로 최유라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을 연 악의 축이었다. 작전의 중심에는 셋째, 빛나가 서 있었다. 하윤은 누구보다 최유라를 잘 알았다. 유라는 허영심과 과시욕으로 가득 찬 여자야.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용하지. 특히 자신의 높은 안목과 자비로움을 과시할 수 있는 예술이나 자선 활동에 집착해. 하윤의 분석에 거는 즉시 전략을 수립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장식품을 선물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아이라는 장식품을요. 모든 시선이 빛내게로 향했다. 빛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천사처럼 순수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스파이의 냉철함이 숨겨져 있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 빛나는 최유라가 후원하는 자선음악회에 길 잃은 바이올린 영재로 위장하여 접근하기로 했다. 하늘은 하룻밤 만에 애나라는 이름의 가상인물을 만들어냈다. 해외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후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기댈 곳 없는 비운의 소녀. 그럴듯한 온라인 기사와 콩쿠르 입상 기록까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음악회가 열리는 날, 빛나는 하윤이 손수 골라준 날 같지만 기품 있는 작은 드레스를 입고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채 행사장 주변을 서성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커다란 눈망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건물에서 나왔다. 지금이었다. 빛나는 일부러 그녀의 발치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바이올린 케이스를 떨어뜨렸다. 낡은 케이스가 열리며 그 안에 든 바이올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최유라는 잠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비로운 후원자의 가면을 쓰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얘야,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니? 그녀의 목소리는 위선적인 상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빛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연주를 해야 하는데 초대장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과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은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최유라의 한 지인이 속삭였다. 어머, 저 아이 혹시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비운의 천재 소녀 애나 아니에요? 그 말에 최유라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할 절호의 기회였다. 최유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빛나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렴. 내가 도와줄게. 내 연주를 들려주겠니? 그녀는 빛나를 행사장 안으로 이끌었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빛나를 무대 중앙에 세웠다. 빛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작은 어깨에 바이올린을 올리고 활을 잡았다. 잠시 후 공연장을 가득 채운 것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고 애절한 선율이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갈구하는 영혼의 외침 같은 연주였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유라는 의기양양하게 빛나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그녀의 후원자가 될 것을 모두 앞에서 선언했다. 그녀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순간이었다. 그렇게 빛나는 성공적으로 최유라의 방어막 안으로 들어갔다. 최유라는 빛나를 자신의 사교계에 발견한 보석으로 소개하며 어디든 데리고 다녔다. 빛나는 순진무구한 아이의 얼굴 뒤에 숨어 최유라와 그녀 주변 인물들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빛나는 최유라의 저택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다. 그녀는 최유라의 서재에서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서류들을 보는지 천진난만한 호기심을 가장하여 꼼꼼히 관찰했다. 그리고 아이 특유의 순수함을 무기로 최유라의 친구들과 라이벌들 사이에 교묘한 불화의 씨앗을 뿌렸다. 어떤 부인에게는 아주머니 최유라 아줌마가 아주머니 드레스가 좀 촌스럽다고 했어요. 라고 속삭이고, 다른 이에게는 아저씨, 태준 아저씨가 아저씨 사업 계획을 비웃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말들은 독처럼 퍼져나가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최유라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묘하게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가 자신이 보석처럼 아끼는 어린 소녀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빛내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빛나는 최유라의 서재에서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빛나는 최유라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가락 움직임을 기억해 두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잠금을 해제했다. 그 안에는 최유라가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관리하는 비밀 비자금 장부와 불법 정치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다. 하늘이 알려준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빛나는 순식간에 파일 전체를 작은 USB에 복사했다. 바로 그때 최유라가 서재로 들어왔다. 빛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태블릿 PC로 유아용 게임을 하고 있는 척했다.
최유라는 의심 없이 웃으며 말했다. 애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빛나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줌마, 이 게임 정말 재미없어요. 최유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5살 아이의 손에 넘어간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기지로 돌아온 빛나는 USB를 건네며 자신의 보고를 마쳤다. 그녀가 최유라의 서재에서 엿들은 대화 내용, 그녀의 금고 위치,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약점까지 모든 정보가 건의 두뇌로 입력되었다. 하윤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위험한 연기를 하고 돌아온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하늘이 USB에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 TK그룹의 자금이 최유라의 아버지가 속한 정계로 흘러 들어간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강태준과 최유라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두 번째 화살을 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그들의 발밑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단단한 땅입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빛나가 가져온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하늘이 암호를 해독하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TK그룹과 정재계를 연결하는 추악한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 자금, 뇌물, 그리고 그 대가로 얻어낸 각종 특혜들. 그것은 강태준과 최유라의 성공이 얼마나 더러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건은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자금 흐름도를 보며 전략을 구상했다. 이 장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겁니다. 대신 이 정보의 일부를 이용해 그들의 돈줄을 직접 공격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식으로요. 그의 말에 하윤이 동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과거, 그녀가 바로 이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이 비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방어해왔어. 장부에 기록된 특정 날짜에 거액의 자금이 이동하면서 주계 이상 급등이 있었지. 만약 우리가 그 자금 흐름을 역이용한다면 그의 방어막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TK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킨 후 비자금 스캔들의 일부를 터뜨려 회생의 여지조차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장의 신뢰를 먹고 사는 거대 기업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공격이었다. 문제는 작전 자금이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공매도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당장 하루를 버틸 돈도 빠듯했다. 그때 하늘이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돈은 걱정 마세요. 세상에는 주인을 잘못 만난 돈이 아주 많거든요.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세계 각지의 불법 도박 사이트,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용 계좌,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비밀 계좌를 해킹했다. 그는 악인들의 주머니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빌려 수십 개의 유령 계좌로 분산시켰다. 작전 D-Day. 창고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윤과 건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을 주시했다. 하늘은 그들의 주문을 전 세계의 서버를 통해 흔적 없이 실행할 준비를 마쳤고
빛나와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망을 감시하고 탈출로를 확보했다. 이것은 5 식구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오전장이 열리자마자 하윤의 지시에 따라 첫 번째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TK그룹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소폭 하락했다. 강태준 측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로 판단하고 즉시 방어 매수에 나섰다.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주가는 잠시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강태준은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을 믿고 여유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하윤과 건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이 방어에 나서도록 유도하며 그의 자금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2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하늘이 익명의 제보자인 척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 몇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최유라의 아버지가 TK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 일부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 오후 2시가 되자 TK그룹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 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터져 나왔다. 파장은 거대했다. 기사가 나온 직후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TK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란 말이야. 그는 비서에게 소리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주식을 사들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둑은 무너진 후였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고 주가 하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하윤과 건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그들은 남아있던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 마지막 공매도 폭탄을 투하했다. 그것은 강태준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였다. 주가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금만으로는 더 이상 주가를 방어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계열사의 자금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국에 두게 생긴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다른 곳에 둑을 허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TK그룹은 수조 원의 가치를 잃었다. 강태준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뿌리째 흔들렸다. 스캔들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서둘러 TK그룹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믿었던 동맹들은 등을 돌렸고 그는 순식간에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부서진 시황판을 보며 중얼거렸다. 서하윤, 너였구나. 네가 돌아온 거였어. 그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눈에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렸다. 창고 안 하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모니터 속 강태준의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환호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강태준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큰 파도를 넘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복수의 대가는 달콤했지만 그 끝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궁지에 몰린 강태준의 방역은 거칠고 신속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하윤의 생존을 확신한 그는 국내 최고의 보안업체와 해커팀을 고용해 공격의 진원지를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유라는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검찰과 경찰을 압박했다. 금융시장 교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공권력이 그들의 사냥개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밀기지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하늘이 뚫어놓았던 도시의 감시망 곳곳에서 역추적 신호가 감지되었다. 어머니, 저들의 추적 방식이 달라졌어요. 전문가들이 투입된 게 분명해요. 이대로는 며칠 안에 이곳의 위치가 발각될 겁니다. 하늘의 경고의 하유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수세에 몰려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바로 5년 전 자신이 덮었었던 누명을 벗겨줄 원본 데이터였다. 그 데이터는 분명 TK그룹 서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거야. 강태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파기하지 않았을 성격이지. 아마도 가장 안전한 곳, 자신의 개인 금고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윤의 추리의 건이 동의하며 TK타워의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회장실 안쪽에 위치한 개인 금고입니다. 24시간 무장 경비, 동작 감지 센서, 레이저 감응망, 그리고 지문과 홍채 인식까지 갖춘 최첨단 보안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막내, 우리에게로 향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적 침투. 이것은 오직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임무였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하늘은 TK타워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키고 빛나는 건물 주변에서 작은 소란을 피워 경비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잠입해야 했다. 작전 당일 밤 우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TK타워의 외벽을 기어올라 환기구에 도착했다. 윤 사부에게서 배운 은신술과 암벽 등반 기술은 거대한 빌딩을 놀이터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좁은 환기구 내부는 먼지와 차가운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의 귀에는 하늘이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보내오는 실시간 정보가 들려오고 있었다. 15초 뒤 3번 복도 순찰 경비 2명 지나간다. 지금부터 10초간 CCTV 루프 작동. 하늘의 목소리에 맞춰 우리는 환기구 덮개를 열고 복도로 뛰어내렸다. 그의 발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경비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와 레이저망이 붉은 빛을 뿜으며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그 감지망의 미세한 틈을 유연하게 통과했다. 마침내 회장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하늘이 원격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는 30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경비들이 다가온다. 45초 거리. 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복도를 울리는 규칙적인 발소리,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 느껴졌다. 20초, 10초. 디지털 잠금 장치가 소리 없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문 안으로 몸을 날렸고 문은 다시 자동으로 잠겼다. 경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문 앞을 지나쳤다. 회장실 안쪽에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관문, 지문과 홍채 인식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하늘의 해킹으로도 뚫을 수 없는 생체 인식 장치였다. 우리는 품속에서 작은 장비를 꺼냈다. 윤 사부의 가르침과
하늘의 기술로 만들어낸 특수 장비였다. 그는 금고의 인식장치에 장비를 갖다 댔다. 장비는 미세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시스템에 기록된 강태준의 생체 정보를 일시적으로 복제하고 교란시켰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기밀 서류와 현금 다발이 있었지만 우리의 눈은 오직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 USB 하나에 고정되었다. 그가 찾던 바로 그 원본 데이터였다. 그가 USB를 집어드는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설치해둔 함정이었다. 금고 안에 특정 물건이 움직이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된 마지막 함정. TK 타워 전체가 비상상태에 돌입했고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다. 우리가 당했다. 모든 경비 병력이 회장실로 집결 중이야. 하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우리는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창문으로 달려가 방탄 유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꺼낸 작은 흡착폭탄을 유리에 부착했다. 강력한 폭음과 함께 방탄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문으로 경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몸을 날려 금이 간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아찔한 높이였지만 그의 등에는 하늘이 만들어준 소형 와이어건이 있었다. 그는 허공에서 와이어를 발사해 아래층의 난간에 고정시키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활강하듯 내려왔다. 아래에서는 빗나가 일으킨 소동으로 출동한 소방차의 에어매트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정확하게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고 혼란을 틈타 현장에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 모든 것은 건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세워둔 탈출 계획의 일부였다. 새로운 은신처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USB를 하윤에게 건넸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 파일. 파일을 열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데이터 유출의 흔적은 그녀가 아닌 다른 IP 주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최유라의 개인 컴퓨터 IP였다. 강태준이 쳐놓은 거짓의 강철벽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TK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는 그들의 제국이 겪고 있는 위기를 감추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다. 국내외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연 회장 안은 거짓된 웃음과 축배 그리고 현란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의 중심에는 파티의 주인공인 강태준과 최유라가 서 있었다. 그들은 최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정점에 선 승리자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TK그룹의 빛나는 미래를 역설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지난 5년의 세월이 응축된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하윤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5년 전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라졌던 비운의 천재. 그녀의 등장은 화려한 파티에 던져진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강태준과 최유라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졌다. 특히 최유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하윤은 그들의 동요를 즐기듯 수많은 인파를 뚫고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무겁게 연 회장의 공기를 짓눌렀다. 강태준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이 하윤에게 닿기도 전에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고 잠시 후 단상 뒤의 거대한 스크린만이 섬광처럼 빛을 발하며 켜졌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최유라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과 TK그룹 간의 검은 돈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액수와 날짜, 진노 흐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준이 상황실에 고함을 질렀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화면 꺼.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스템은 이미 하늘의 소나기에 장악된 후였다.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5년 전 하윤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데이터 파일이었다. 화면은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하나는 조작된 파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원본 파일이었다. 데이터 유출의 IP 주소가 최유라의 개인 컴퓨터임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녀의 발악은 다음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에는 얼마 전 최유라의 저택 서재에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최유라는 자신의 친구에게 와인을 따르며 교만하게 웃고 있었다. 서하윤의 아이들, 그 불쌍한 것들. 내가 처리했지. 숲속에서 짐승밥이나 되었을걸. 감히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녀의 잔인한 고백에 연 회장은 경악과 혐오로 술렁였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졌다. 하윤이 연주했던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무대 중앙에는 바이올린을 든 작은 소녀 애나가 서 있었다. 최유라가 자신의 보석이라며 자랑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빛나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다. 최유라 아줌마, 당신이 버린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빛나는 자신의 옆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건과 하늘, 그리고 우리가 걸어 나와 빛나의 곁에 섰다. 너무나도 닮은 네 아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빛나는 최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어머니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오늘 당신의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제국, 최유라의 명성,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연루된 정치인들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하윤과 네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혈육이 자신을 파멸시킬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받아들여야만 했다. 하윤은 마침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무너진 강태준과 최유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강태준, 당신은 사랑과 신뢰를 배신했고 최유라 당신은 우정과 인간성을 버렸소.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얻은 것.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을 선고하는 심판관처럼 단호했다. 그때 연 회장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늘이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한 후였다.
더 이상의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네 아이들 곁에 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5명의 가족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자신들에게 닥쳐올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세상에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다. 창립기념 파티에 화려한 막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처참하게 내렸다. 강태준과 최유라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국의 심장부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서하윤과 네 아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건의 파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TK그룹과 정계의 추악한 유착관계, 그리고 비정한 상속녀의 영가 살해 미수 사건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윤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했기에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주가, 조작, 횡령, 배임, 살인교사, 방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TK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최유라 역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인 미수 혐의로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없애려 했던 내 아이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심판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하윤은 재판정에 서서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의 최후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뒤틀린 욕망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허무함이 자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한 노인이 그들을 찾아왔다. 텁수룩한 수염에 허름한 옷차림, 바로 윤사부였다. 그는 산속에 은둔자 생활을 잠시 접고 자신이 길러낸 4명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스승이자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윤사부는 말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그의 거친 손길에는 대견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윤사부는 하윤에게 말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복수심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야 할 때요. 하윤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사부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사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의 날개로 세상을 날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몇 달 후, 서하윤은 과거의 명예와 자산을 모두 되찾았다. 많은 기업에서 그녀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특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사신 시셴 재단. 세상에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다시는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내 아이는 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천재적인 전략가가 되었다. 하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의 디지털 범죄를 추적했다. 빛나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상담가이자 거짓말 뒤에 숨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직접 보호하고 구출하는 보안팀의 수장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벼려진 칼날이었던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4명의 어린 영웅, 사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하윤은 새로 마련한 집의 정원에서 평화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나이답지 않게 성숙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건과 하늘은 복잡한 드론을 조립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빛나는 화단에 핀 꽃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으며 우리는 작은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얻어낸 정의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비로소 평화를 선물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은 더 겁이 맑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정원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